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최경준입니다. 오늘 플라자 프로젝트 강의에서는 미중 전략 경쟁식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응에 대해서 특히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강대국 갈등 사이에 놓여 있는 중간국으로서의 새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 다루겠는데요. 그래서 강대국 갈등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중간국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어떤 지역적 차원, 그다음에 개별 국가적 차원에 있어서의 대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전략을 지금 집행해 나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역 차원에서 아세안이라는 지역적인 협력 기구가 이런 미중의 전략적인 접근에 대해서 어떻게 공동의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중간국 외교 전략의 어떤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이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중간국 외교 전략에 대한 보다 좀 일반적인 논의와 이것이 우리에게 한국의 외교 정책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대국 갈등이 첨예하게 맞붙는 지역을 우리가 지정학적 단층선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텐데요. 서로 이질적이고 그러면서 또한 상호 갈등하는 국가들 또는 세력권들 사이에 그 중간에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지정학적 단층선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테고, 예컨대 북미와 남미 사이에 놓여 있는 멕시코라든가 동남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중국과 미국 사이 또는 중국과 인도 사이에 중간국으로서 지정학적 단층선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가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서유럽과 미국과 같은 서방 세력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해 있는 여러 중동부 유럽, 그다음에 북유럽 국가들도 지정학적인 단층선에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우리나라, 한국, 그다음에 대만과 같은 나라도 이러한 지정학적 단층선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층선 상에 놓여 있는 국가를 지정학적인 중간국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상이한 세력이 맞붙는 그러한 지정학적인 조건에 초점을 두면서 이런 강대국들보다 물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취약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지정학적 중간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주제가 동남아시아 지역인데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남아시아 지역이 전통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이 만나는 단층 지역이자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제국주의 시기에는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서구 세력에 의한 지배를 받았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또한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냉전기 시기 동안에는 미소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겠다라는 비동맹주의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소련, 중국, 미국이 각기 자신들의 세력 경쟁을 벌였었던 세력 경쟁의 각축장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탈냉전기, 오늘날에는 증대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중국과 이를 봉쇄하려는 미국 사이에 첨예한 갈등과 긴장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동남아시아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중 갈등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동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급속한 경제 성장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새로운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중국의 군사력 확장은 또한 군사 안보적인 위협을 이들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과 이 지역에 있는 국가들한테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중국과의 국경 경제 협력은 분명히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대단히 중요하고 새로운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종속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영토 분쟁을 비롯한 군사 안보적인 위협의 문제가 또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국의 이런 부상과 세력 확장을 견제하고자 하는 그래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미국의 압력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런 미국의 압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지금 당면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중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대외 전략 계획이 1대1로인데요. 2013년에 최초에 발표되었고 이것은 단순히 중국의 인접국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여러 지역, 여러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말 그대로 운명 공동체, 책임 공동체, 이익 공동체를 건설하자라는 그런 기차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도국들과 신흥국들에 대해서 중국이 많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위한 투자를 했고 많은 협력들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며 이를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적인 대응과 그다음에 미국과의 긴장과 갈등 속에서 1대1로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미국 역시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중국의 이러한 영향력 확대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롭고 열려있는 인도태평양을 언급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주요 외교정책 버전으로 등장을 했고요. 주요 내용들은 주권에 대한 존중, 상호 의존의 존중, 그다음에 분쟁의 평화적 해결, 투명한 합의 이런 것들, 특히 이제 국제적인 규칙과 규범에 대한 준수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태평양 전략을 매우 구체적으로 가시화한 것이 작년 2019년도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인데요. 여기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이 단기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지역에서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세력이며 기존의 질서의 가치와 원칙을 위협하는 현상 변경국으로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여러 동맹국들과 그다음에 협력국들 사이에 지역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이와 유사한 미국의 외교 정책의 구상을 표명한 바 있고요. 자, 이러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외교적인 갈등과 긴장 속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이 어떠한 집단적인 그런 노력을 기울이느냐, 지역 차원에 있어서의 집단적 노력을 기울이느냐, 특히 이제 아세안 차원에 있어서의 공동 대응을 보겠는데요.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지역 협력체인 아세안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지역 질서에 대한 자신들의 비전과 그다음에 공동 노력의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6월에 발표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 전망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이 지역이 현재 경제 성장을 통해서 빈곤 퇴치라든가 생활 수준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루게 돼서 이들 국가들 사이에 상당한 협력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적 그다음에 군사적 차원에 있어서의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이 영합적인 게임 즉 어느 한 세력과 국가가 더 많은 걸 차지하면 다른 국가는 더 많이 잃는다라는 것이지요. 결국엔 중국과 미국이 이런 영합적인 갈등, 영합적 게임, 제로섬 게임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아세안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갈등하고 상충하는 두 국가, 두 세력 사이에서 정직한 중개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 아세안은 중국과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세안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1대1로와의 다양한 어떤 연계 사업을 통해서 중국과 말 그대로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이제 공동성명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아세안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 하에 중국과 호혜적인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경제적인 협력의 강화 이것과 함께 미국이 그동안 주장해 왔었던 자유롭고 열려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원칙을 중국과의 공동성명에서 아세안이 포함시킴으로써 아세안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들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개자로서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지역 질서의 창출에 있어서 수동적인 역할이 아닌 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이 공동성명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역 차원에 있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인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를 간단히 살펴봤고 이 속에서 아세안이라는 동남아시아 지역협력 기구체가 어떻게 대응하고자 하는가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개별적인 중간국들, 개별적인 국가들이 어떠한 외교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지 어떠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국이 강대국 갈등 속에서 취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은 크게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균형 전략이고 두 번째는 편승 전략이고 세 번째는 중립 전략이고 네 번째는 해증 전략입니다. 균형 전략은 말 그대로 나보다 좀 더 힘이 강한 물질적인 능력 부분에 있어서도 강력한 국가를 안보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그 힘을 비슷하게 만들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 방안으로는 스스로의 물질적인 능력을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와의 동맹 관계 같은 것들 형성을 해서 이 힘에 있어서의 균형을 추구하는
정책이 균형 정책이고요. 편승 정책은 균형 정책과 반대로 나보다 국력 면에서 더 강력한 강대국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력, 그 국가의 편에 서서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다라든가 자신의 안보를 보장받는다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편승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립 전략은 갈등하는 강대국들 사이 속에서 말 그대로 양측 모두 거리를 두면서 이런 강대국 사이의 갈등이나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회피하는 전략을 중립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해증 전략은 특정한 국가와 어떤 긴밀한 협력을 맺습니다만 이 국가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미래의 잠재적인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국가가 아닌 하나 이상의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도모하는 전략적인 옵션을 유지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떤 전략적인 모호성을 띠는 그런 방안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세 국가를 우리가 미중 갈등 속에서 중간국들의 외교 정책이 무엇인가를 보는 사례로서 살펴보겠는데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아세안을 통한 공동 노력을 모색함과 동시에 개별적인 국가 차원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경제적인 발전과 그다음에 안보적인 생존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은 인구라든가 영토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군사력 부분에 있어서 강대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테고요.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미얀마가 다소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사력 부분에 있어서도 취약성을 띠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영토적인 사이즈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중간 정도의 어떤 그런 국력을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모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측면에 있어서 중간에 위치해 있는 중간국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베트남의 대응을 살펴보겠는데요. 베트남의 지정학적인 역사적인 상황은 무엇이냐? 중국의 운남성을 비롯한 남부 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베트남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문에 위치해 있고요. 그런데 중국과 베트남은 굉장히 역사적인 기원이 오래된 전쟁 경험을 갖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남중국해에서 해상 영토를 두고 중국과 베트남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979년도에 중국 베트남은 서로 전쟁을 벌인 가까이는 79년도에 전쟁을 이라는 군사 갈등을 겪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방금 언급해드린 것처럼 해상 영토를 두고 중국과 국경과 관련된 부분 영토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은 중국과 전쟁 경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과 베트남전의 경험을 또한 가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베트남은 중국과 그다음에 미국 모두 거리를 둔 채 냉전 시기 동안에는 소련과 외교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는 친소 정책을 추구해 왔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오늘날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관계에서 대외 전략에 있어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중국의 경제적인 부상과 성장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협력적인 경제 관계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1대1로를 표명하기 전에 베트남은 먼저 베트남의 북부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히 이제 중국과의 어떤 그런 연계망 구축하기 위한 양랑 일권이라는 그런 발전 전략을 내세운 바가 있는데요. 중국과 베트남은 중국의 1대1로와 베트남의 양랑 일권을 말 그대로 연결을 시켜서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갈등 부분은 두 국가 사이에 협력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안보적인 부분에서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베트남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공격적으로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삼무의 원칙, 즉 베트남이 어떤 군사 동맹을 추구하지 않겠다, 거부하겠다. 그다음에 영토 내에 다른 국가의 군대 주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다른 국가와의 전투를 목적으로 하는 타국과의 동반자 관계를 거부하겠다. 이런 삼무 원칙을 내세움으로써 영토 부분에 있어서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직접적인 대결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트남은 미국과의 안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또한 견제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2018년도 최초로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 합동 훈련에 참여를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오바마 행정부는 베트남에 대한 공격용 무기 판매를 금지하던 조치들을 해제함으로써 미국과 베트남 사이의 안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말 그대로 이제 거리가 가까워지는 어떤 그런 신호를 보내게 되고요. 미국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장기적인 야심을 견제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베트남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고, 베트남은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자국의 경제 이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안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을 직접 자극하지는 않지만 미국을 활용해서 잠재적인 안보 위협에 대비하는 그런 해칭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로서 미얀마의 중간국으로서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의 지정학적 역사적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미얀마는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또한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해상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미얀마는 중국이 인도양 지역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의 관문에 해당하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냉전기 이후에 오늘날 현재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수단으로서 미얀마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얀마는 특히 인권 문제 때문에 오랜 시기 동안 미국에 의한 경제 제재, 포괄적인 제재에 놓여져 있었는데요. 그 시기 동안 중국은 미얀마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인 지원, 외교적인 지원, 그다음에 미얀마의 군사 현대화 작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미얀마와의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고요. 또한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미얀마가 제재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양국 간 중국과 미얀마 사이에 경제 교역이 크게 확대가 되어서 미얀마에게 중국은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무역의 파트너입니다. 또한 중국에게 있어서 미얀마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이 직면한 말라카 딜레마라는 문제를 미얀마가 해소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중국이 석유를 비롯한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을 중동 지역에서 자국 내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라카 해협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좁은 해협에 대해서 중국이 통제권을 갖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에너지 수송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미얀마를 통해서 중동 지역의 에너지를 직접 미얀마를 경유해서 중국으로 운송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대단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또한 수송망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미얀마에 대한 대규모 이 원유 파이프라인, 그다음에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 위해서 막대한 대규모를 투자를 해왔습니다. 자, 중국과 미얀마 사이의 경제적인 긴밀화, 그다음에 중국의 미얀마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인 그런 투자와 지원, 이런 것들이 미얀마 입장에서는 오늘날 지나친 경제 의존성, 종속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얀마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채 상환의 압박이라든가, 그다음에 미얀마 사회 내에서 중국 자본의 범람으로 인해서 미얀마 내에서 반중국 정서가 이제 등장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어느 정도 이제 민주주의의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여전히 미얀마 정치에서 군부가 행사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요. 미얀마의 군부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여전히 형성하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은 미얀마에서 민주화를 지원을 해서 인도, 그다음에 태국, 그 중간에 있는 미얀마를 이어서 군사 동맹 벨트를 구축함으로써 인도양으로 남진하려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국 봉쇄 정책에 있어서 미얀마는 미국에게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이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신의 영향력을 미쳐서 그 부분을 만회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얀마와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에 백악관에서 최초로 미얀마 대통령과 양국 간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는 미얀마의 옛 군사 정권과 연관되어 있는 군소유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리들에 대한 기존의 미국 정부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대신 미얀마에 대한 투자라든가 교역과 관련해서 금지를 했었던 그런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조치를 단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얀마와 미국 사이에 양국 관계의 증진이 나타난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미얀마 내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이런 탄압 문제는 이런 인권 문제를 야기를 해서 미국과 미얀마 사이에 갈등과 그다음에 중요한 양국 간의 갈등 이슈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미얀마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런 긴장과 갈등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에 의해서 오랜 경제 제재에 놓여 있었던 미얀마는 비록 과도한 중국 의존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중국을 굉장히 중요한 경제 및 군사적인 후원 국가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 대한 경제와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여전히 편승 전략에 근접한 그런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 의존성의 탈피, 그다음에 미얀마 사회 내부의 중국에 대한 반감 정서 이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미국, 그 다음에 인도와 같이 다른 나라들을 활용한 해칭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동남아시아 사례로서 필리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리핀의 지정학적, 역사적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남중국해에서 영토 분쟁을 포함해서 중국과 오랜 군사 안보적인 갈등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특히 2016년에 상설 국제중재재판소는 중국이 그동안 주장해온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거의 90%에 가까운 바다를 중국이 이제 자신의 어떤 영해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필리핀이 승소를 했지요.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재판 성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을 했고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지도 않은데요. 여전히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는 이런 해상 영토 분쟁이 굉장히 민감한 현안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필리핀은 중국의 해양 팽창에 대해서 견제하고 항행의 자유 확보를 이루고자 하는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동맹으로서, 동맹 파트너로서 오랜 동안 존재해 왔고 지금도 미국은 필리핀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안보 파트너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미국과 필리핀 사이의 안보적인 긴밀한 동맹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1951년도의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이라든가 99년도에 필리핀에서 미국의 순환 및 일시적인 주둔과 연합 훈련을 허용하는 방문군 지휘 협정의 체결이라든가 그다음에 2014년도에 향후 10년간 미국 전투기와 군함들이 필리핀에서 주둔하고 미군이 무상으로 필리핀 군사시설물을 이용하는 방위협력 확대 협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과 필리핀 사이의 긴밀한 안보적인 협력 관계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중국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국가들에게 새로운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필리핀에게도 중국의 경제 성장, 중국의 막강한 이런 경제력이라는 것은 필리핀 자국의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자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고요. 미국과 경제적인 교역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온 측면이 있는 반면 오늘날 필리핀과 중국 사이의 경제적인 교역 부분이 확대를 보여주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오늘날 국가주도형 경제개발 정책을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한 국가주도형 개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자본을 중국으로부터의 투자와 원조를 통해서 충당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었던 것처럼 남중국해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의 승소, 필리핀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승소가 이루어졌었던 그 해에 필리핀과 중국 사이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방문해서 양국 간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때 필리핀의 승소 내용이라든가 남중국해를 앞으로 어떻게 이런 재판의 결과를 반영해서 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그러한 정상회담이었던 그런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일련의 어떤 협정을 통해서 필리핀은 약 135억 달러의 규모의 투자를 중국 정부로부터 약속을 받게 됩니다. 자, 특히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 시기 이후부터 미국과 필리핀 사이에 군사적인 협력 관계 부분에 있어서의 일련의 불확실성과 균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2017년도에 미국과의 합동 군사 훈련이 대단히 축소된 형태로 이제 실시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필리핀은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이 공동 개최한 해군 합동 훈련에 참가하게 되는데, 미국과 굉장히 오랜 동안 긴밀한 안보적인 일종의 동맹 관계를 맺어왔었던 필리핀이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미국이 참여하지 않고 중국이 참여하는 해군 합동 훈련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큰 이슈로 제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수행을 하게 되면서 많은 어떤 인명살상이 피해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인권의 문제로 이제 부각되게 되면서 미국 정부가 필리핀에 대해서 이 인권 문제를 이제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필리핀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인권 문제 거론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앞에서 언급했었던 방위협력 확대 협정의 폐기 가능성을 내비친다라든가, 그다음에 방문군 지휘 협정을 일방적으로 이걸 종료하겠다 선언한 후에 이를 다시 또 번복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미국과 안보적인 관계 부분에 있어서의 불확실성과 갈등, 긴장, 이런 부분이 특히 두테르테 대통령의 집권 이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중 갈등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필리핀이 대응을 하고 있느냐?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한 대중국 균형 전략, 이것이 지금까지 과거에 필리핀이 추구해 왔었던 그런 외교 전략에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필리핀은 이런 어떤 일방적인 그런 대중국 균형 전략에서 벗어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정도 등거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등거리 외교를 지향을 하는 해증 전략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떠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국이 필요로 하는 경제 성장에 투자라든가 지원 같은 것을 이끌어내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중국 측으로부터 다양한 경제적인 지원을 얻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을 하는 그런 이슈 연계 전략을 활용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과의 군사 안보 협력을 또한 대중국 협상 카드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요. 그와 반대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국내 인권 문제에 간섭하고자 하는 미국의 압력을 줄이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전략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필리핀 내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이것을 거론을 하는 상황에서 필리핀은 언제든지 우리는 중국과 긴밀한 안보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심지어 안보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긴밀한 관계로 돌아설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미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압력을 줄이기 위한 그런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남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 양상, 그리고 이 속에서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 어떻게 지역 차원의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 이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보다 구체적인 개별적인 국가 차원에 있어서의 대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세 개의 국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결론과 함의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면요. 미중 갈등에 대해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은 아세안 차원의 공동 대응, 그다음에 개별 국가 차원에 있어서의 대응을 동시에 모색해 왔고요. 중국의 부상이라는 것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경제적인 기회를 새롭게 제공함과 동시에 안보적인, 군사적인 위험 역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균형, 편승, 중립 등 이러한 다양한 전략들을 취해 왔었던 동남아 국가들은 오늘날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미국을 활용한 안보의 이익을 지키거나, 또는 중국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적인 종속 우려를 미국이라든가 또는 뭐 인도라든가 다른 국가들을 통해서 완화하거나 미국과의 안보적인 협력을 중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활용하는 등 매우 다양한 해칭 전략의 그런 수단들을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미중 사이의 갈등에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외교 전략 이 부분이 한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는 함의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동남아시아 3개국과 미중 사이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베트남도 인권 문제 때문에 미국과 갈등을 빚은 바가 있고요. 미얀마, 필리핀 모두 미국과 인권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들 국가들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입장인데 비해서 중국은 이들 국가들에 대해서 국제사회 속에서 외교적으로 또 이제 지지를 하는 그런 양상들을 또 이제 보여주게 되면서 인권 문제가 동남아시아 지역을 둘러싸고 미중 사이의 갈등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으로 이제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금 코로나 시기 동안에는 이런 이슈가 각각의 국가들이 내부적인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코로나 시기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이런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 속에서 국가 간 갈등으로 다시 전면에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테고요.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미중의 갈등 라인 선상에 이제 놓여져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다른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과의 어떤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 인권과 민주주의 규범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자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정책적인 어떤 그런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큰 틀에서는 해칭 전략으로의 어떤 전환을 추구하고 있으나 개별적인 국가 차원에 있어서의 대응 전략은 또한 굉장히 특정한 국가는 전략적인 모호성을 드러낸다라든가 또 어떤 국가는 등거리 외교를 추구한다라든가 굉장히 아니면 이슈의 어떤 그런 연계 전략을 추구한다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또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외교 전략에 있어서 동남아시아를 다 비슷비슷한 어떤 국가들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개별 국가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미중 갈등 속에서 어떠한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잘 살펴봐서 개별 국가에 대한 외교적인 접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아세안을 통한 공동 대응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세안이 이런 미중 갈등 속에서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세안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규범과 자신들의 어떤 그런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남아시아 외교 정책은 아세안이 표명하는 그런 공동의 가치, 규범, 목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외교의 규범과 가치, 목표 이것과 어떻게 서로 조화로울 수 있는지 또는 어떤 부분이 상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고민을 해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접근에 있어 우리의 규범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규범이 어떻게 조화롭게 같이 진행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적극 고민하고 또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동남아시아의 미중 갈등 속에서의 대응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왕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미중 경제 패권 전쟁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바이든 당선자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패권 전쟁을 돌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바이든 시대 미중 경제 패권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